몇 년 사용한 사람한테만 준 혜택을 왜 나한테 자꾸 전화질이야, 이씨. 아이, 바빠 죽겠는데, 진짜. 근데 나는 이 KT만, 나는 이제까지 KT만 뭐지? 아니, 최근 통화. KT만 나의 개인정보를 팔아먹는다고 막 그랬는데, SK도 마찬가지야. 지금 SK도 지금 나의 개인정보를 SK통신에서 우리 개인정보를 팔아먹고, 그러니까 계속 전화기 바꾸라고. 바꾼 지 얼마 안 돼! 아이, 개새끼들 이거 진짜. 개당 10원이나 팔았겠어? 어쩌나 이걸 팔으면 나는 이런 전화를 수십 통을 받아야 돼, 이 쌍놈 새끼들. 요거 이 SK통신에다가 이거 우리 집단 소송 한번 할까? 업무상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쓸데없는 전화를 해가지고 내 손해를 봤다. 너 SK, 너 우리 개인정보 팔아먹었냐? 이 집단 소송을 해야 돼, 이런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들이 우리의 전화번호 정보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돼. 소비자 단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개무시하삼? 이거 봐. 그걸 왜 개무시하니? 망부님 전화 개무시하삼. 그걸 왜 개무시해? 항의를 해야지. 너가 지금 불이익을 당했는데 개무시를 왜 하냐? 그 불이익을 준 놈들에 대해서 특히 그게 재벌 기업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팔았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야지. 그걸 왜 가만히 있으라고 참으라고 그래? 이게 잘못된 자세예요. 망부님 좀 참으세요? 자, 너가 지금 할 일은 지금부터 네 숨을 참어. 내가 쉬라고, 숨 쉬라고 할 때까지. 어머, 블랙이네? 계속 숨 참어. 하여간 말이에요. 얘네들이 1%가 99%의 국민을 지배하는 방법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분열. 9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분열이야. 계속 내부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지?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야. 분산시키고 공포감을 주는 거야. 그래갖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 내나 분열에 다 딸려있는 개념인데, 세 번째가 이기심이야. 차별을 해갖고, 내 말 들으면 줄게. 내 말 들으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가지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공포가 쪼개놓은 다음에 겁주기, 세력을 쪼갠 다음에 겁주는 거, 그 다음에 세력을 쪼개서 내 말 들으면 이익을 줄게. 요게 이기심을 이용하는 거야. 저놈들의 방법은 분열과 공포와 이기심을 이용해서 다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답이 나와 있겠죠? 예, 단결하는 거야. 첫째는 그들의 분열 공작을 이겨내는 단 하나의 방법은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단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포심을 이기는 방법은 뭐야? 분노하는 거예요. 참고 넘어가지 마. 왜? 그건 참는 게 아니야. 피하는 거지. 왜냐하면요, 지금 피해놓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도망갔다라는 그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비겁했다라는 그런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요,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포감을 이기는 방법은 뭐야? 분노하는 거예요. 단결하라. 분노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기심을 이용해요. 그 차별을 줘서 그 사람들의 자기 말 들으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익을 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괴롭혀가지고 차별로 자기에게 복속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뭐냐? 그러면 늘 받은 사람이 나누면 되는 거야. 받은 사람이 나눔. 이 이기심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이놈들의 이 세 가지 전술, 분열과 공포와 이기심을 이용하는 전술에 우리가 맞서는 세 가지 방법은 단결하라, 분노하라, 약자를 보호하라야. 이걸 원칙으로 삼아야 돼. 여러분 있잖아, 교실에서 왕따가 벌어지는 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따 당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왕따 당할 만해서 당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그건 잘못된 말이야. 왕따 당할 만해서 당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왕따에 동참하는 자들의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뭘 가져야 되냐? 나보다 약한 사람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나보다 약한 사람은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반대로 알잖아요. 강자에게 순종하고 약자를 짓밟는, 그걸 당연하게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나보다 약자를 배려하는 거죠. 쟤네들이 원하는 거는 분열시키고 공포감과 이기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단결해서 분노하고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그들에게 맞서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중요한 말이 나와. 난 다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말이 참 기억이 남아. 전쟁이 이기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뭐냐? 명분이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훌륭한 장군이다. 세 번째가 뭐냐? 잘 훈련된 병사다. 이게 전쟁을 이기는 3가지 조건이라 그래요. 공산당 아니요. 공산당 당원 딸은 지금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 예, 청와대 가서 공산당 아니냐고 한번 잠깐만요. 어머, 엉뚱한 사람이 강퇴당했어? 예, 가서 청와대에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예, 아무 때나 와가지고 공산당 아니냐. 공산당 당원 딸이 지금 대통령 하는 나라에서 무슨 공산당이야. 그리고 지금 공산당이 없어진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공산당이야. 아휴. 뭐 저기 뭐냐, 베트남하고 중국에는 저기 공산당이 있긴 있다더라. 예. 자, 그래서 단결해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야. 그 3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왜?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강자 편이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어. 그거 가해자 편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언제나 피해자 편파, 약자 편파 방송을 지향해요. 나한테 그 망치부인 방송은 편파 방송이 아니냐? 네, 저 편파 방송이에요. 내 방송은 편파 방송이야. 왜? 이 재벌들이 광고비를 대주는 메이저 언론이 모두 부자 편파 방송이라 나는 약자 편파, 피해자 편파 방송이야. KBS, MBC, SBS, MBN, 채널A, TV조선, YT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자편, 부자편이잖아? 가해자편이고? 그럼 어떡하겠어? 나 같은 동네 아줌마 방송이라도, 보는 사람 몇 명 없는 동네 아줌마 방송이라도 그 약자 편파, 또 피해자 편파 하겠다는 거야. 아니, 나한테 왜 편파 방송하냐고 따지기 전에 왜 저 씨발놈들은 편파 방송하냐고 거기 가서 따져. 그 새끼들이 편파 방송을 안 하면 나도 편파 방송 안 할 거야. 근데 지금 그 새끼들이 편파 방송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나 하나라도 맞서보는 거지. 내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일대 수십 명 맞짱 뜨는 걸 즐겨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옛날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반 전체를 왕따시켰어. 나로부터. 지들은 나를 왕따시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내가 왕따당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왕따시켰어. 나는 지금 메이저 언론을 왕따시키고 나는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야. 웃겨? 웃어도 좋아.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오늘 아침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야. 자영업 하시는 분이 요즘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험한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다. 일이 조금만 힘들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는 국민성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국민성이냐? 그때 조금만 힘이 들면 일을 안 한다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냐? 새벽에 일을 하고 새벽에 와서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12시간 일을 하는데 그래도 꽤 높은 돈을 준다는 거에서 얼마 주느냐 했더니 2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초봉으로. 그럼 많이 주는 거 아니냐는 거야. 여러분, 예. 우리 임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로기준법상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40시간이에요.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됐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으로 일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이에요. 8시간 곱하기 5.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이상 12시간 일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4시간은 1.5배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시급의 1.5배를 줘야 되는 거야.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한다면 휴일날 일하는 거기 때문에 1.5배에서 2배를 줘야 되는 거야. 원래 휴일은 돈 안 받고 아니 이제 일을 안 하고 돈 받는 날이란 말이야. 근데 나와서 일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그 2배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일주일에 그러니까 뭐예요? 주 5일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받아야 될 기본급은 350만 원 정도야. 받아야 될 기본급이 350만 원 정도이고,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일했다 그러면 그거는 2배로 쳐줘야 되는 거야. 일당의 2배를. 그러니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에 2번 쉬고 한 달에 2번 쉬고 12시간씩 일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휴일 수당을 3배예요. 잔업이 1.5배, 휴일이 3배야? 2배가 아니라? 2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휴일날이 그게 유휴수당이라 해서 유료로 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루치 월급 일당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했으니 1.5배가 그래서 2.5배인가 보다. 예, 휴일은 그냥 2배예요. 1.5 곱하기 2 그래서 3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니까 휴일날은 3배를 줘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래 쉬는 날이잖아. 원래 쉬는 날인데 와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근무 시간 이외의 노동에 대해서는 1.5배를 주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2.5배를 주는 게 정상인 것 같아. 3배를 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5배를 줘야 된다. 하루 일당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실제로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한 달 월급은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계산해봐봐. 주 160시간 일하면서 350만, 그러니까 주 160시간을 일하면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이 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하루에 12시간씩 5일을 일하면 35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휴일날 만약에 한 달 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4번을 일했다 혹은 6번을 일했다. 그럼 곱하기 2.5야. 하루 일당에 2.5. 그러면 연봉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정상적인 연봉이 5천이 넘어요. 정상적인 연봉이 5천이 넘는 거야. 그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자들이 연봉 4천을 요구하면 뭐라 그래요? 이런 귀족노조 그러잖아. 솔직히 이거는요, 기본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봉 5천을 받아야 되는 게 누구냐? 고급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대학교까지 졸업할 필요 없이 고등학교에서 단순한 업무, 고등학교에서 단순한 업무를 습득한, 한마디로 옛날 말로 공고 나온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연봉이 5천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다. 대학을 나오고 자기 전공 분야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원래 관리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직은 거기에다 관리자로서의 어떤 플러스되는 수당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기본급이 연봉 5천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연봉 5천을 주면 쫄딱 망할까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연봉 5천을 주면 쫄딱 망하나요? 아니요. 연봉 5천을 줘야 나라가 운영이 되는 나라야. 5시, 그러니까 8시간을 제외한 노동은요, 잔업수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월급 200만 원에 12시간, 한 달에 2번 휴일, 이런 식의 노동을 시키면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국민성이 잘못됐다 이러고 있어. 이거는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돈 벌러 온 애들은 다 참고 일한다. 왜? 그 나라 물가는 정말로 맛있는 국수 한 그릇이 500원, 700원 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받은 월급 가져가면 최상류층이야. 최상류층은 아니어도 중산층의 상층이야. 여러분 세계 여행 프로 봐봐.
그 국수 한 그릇에 정말 맛있게 생긴 국수 한 그릇에 700원 이렇게 나와. 비싸면 1,300원 이래. 우리나라는 그런 국수 먹으려면 6, 7,000원 줘야 되는 국수를 거기서 1,몇백 원이면 사 먹어. 최대 1,몇백 원에.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나라는 물가가 싸기 때문에 여기서 200만 원이 큰 돈이야. 그 나라에 가면 그 돈은 우리나라에서 600만 원, 700만 원 받은 꼴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200만 원 받고 일을 하는 거지. 그 나라 물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만 벌어도 뭐 8식구가 다 먹고 살고 집 몇 채씩 사고 그럴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 받으면 간신히 자기 한 번 먹고 남는 돈이야. 식구가 4식구면 200만 원 갖고 못 살아. 그 차이라고. 그래서 임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내용이야. 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물가예요. 예. 임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물가예요, 물가. 우리의 생활 물가가 얼마이냐? 생활 물가가 얼마이냐를 따져서 그 생활 물가를 근거로 해서 임금을 책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음식이 내가 2가지로 나눠준다 그랬잖아. 포장이 안 된 흙이 묻어있는 상태의 그냥 채소, 포장이 된 깔끔하게 손질된 채소 2가지가 있고 가격 차이가 엄청난다. 이거는 이걸 씻어갖고 정리한 사람에 대한 임금을 인정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값싼 채소를 팔까요? 이게 생활물가의 기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외국에는 가공되지 않은 채소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거야. 왜? 그 생활물가를 기준으로 기업에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생활물가는 이 포장된 채소로 하지 않아. 그냥 흙이 묻어있는 채소를 기준으로 생활물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를 싸게 공급해. 그러면 농민들이 그렇게 싸게 팔다 보면 망하지 않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민들한테는 지원금을 줘. 유럽의 농민들은 월급을 받아. 그거 알아요? 월 생활 지원금을 준다니까, 정부에서. 대신 농업을 포기하면 안 돼. 이 사람은 계속 농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잘못된 농업으로 땅은 환경을 망치거나 그럴까봐 이 농업관계 공무원이 계속 돌아. 그러면서 매달 지도를 해. 이렇게 농사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보를 주고 제대로 된 농법으로 더 생산량을 늘리도록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거지. 대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생활비가 나와. 그게 유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네 나라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잖아. 그러면 이 나라는 무조건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을 사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 나라는 뭘 잃게 되는 거야? 식량 주권. 이 나라는 식량 주권을. 나 유럽 갈래? 네가 유럽 가면 유럽에서 받아준대? 네가 유럽에 가도 안 받아줘. 몇 달 지나면 내쫓아. 쓰레기 취급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유럽 갈래? 그러면 안 되고 우리나라를 유럽 수준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등신아. 나 진짜.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농민 어민이 그 생업을 포기하면 이건 국민 건강에, 그러니까 국민 산업에 1차 산업이 무너지면 2차, 3차도 망한다는 생각이야. 여러분, 미국도 자기 나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슈퍼 301조라는 게 있어. 모든 법에 우선해서 자기 나라 농민을 보호하는 막강한 지원금을 주는. 그래서 그 농민들이 그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거야. 왜? 농업을 포기하면 식량 주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식량 주권이 뭐냐?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옛날에는 바나나가 참 쌌어요. FTA 하기 전에는 바나나가 정말 쌌어. 그죠? 그 다음에 FTA 하기 전에는 오렌지가 진짜 쌌어요. 1,000원에 7개씩 주더라니까, 오렌지를. FTA 하기 전에는. 근데 FTA 한 다음에는 귤보다 비싸졌어. 그 오렌지를 1,000원에 7개씩 팔아가지고 귤 농사를 싹 망하게 한 다음에 FTA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귤값보다 오렌지 값이 올랐어. 이게 무슨 얘기야? 옛날에 바나나가 굉장히 쌌어요. 이게 FTA가 되면 더 싸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FTA를 했어. 바나나 값이 올랐어요. 왜? FTA를 한 다음에
이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었어. 유통업을 쥐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 무역 장벽들을 깨고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뜻이었지, 우리가 값싼 농산물을 먹는다는 건 개뻥이었던 거야. 여러분 기억나죠? FTA가 되면 뭐 체리와 오렌지를 그 싼 값에 먹을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체리 값이 쌉니까? 존나리 비싸더만. 결국은 이게 뭐냐, 다 거짓말인 거야. FTA를 해서 처음에 뭘 하냐, 이 나라의 농민들이 살아있으면, 자, 이 외국의 농산물을 우리나라에서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막 귤농사 지어, 쌀농사 짓고 밀농사 짓고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비싼 과일을 사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안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요 농민들을 죽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싸게 공급을 해. 싸게 팔아갖고 농민들이 생산 원가를 못 받게 해. 그래서 농업을 포기해서 다 죽여. 그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생활물가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었다고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지금 야채값이 굉장히 비싸잖아. 돼지고기값 엄청 비싸고 야채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걸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시장경제 원리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잖아. 지랄이야 지랄. 왜?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민들한테 왜 아까 얘기한 그 흙 묻은 채소 그게 싸잖아. 흙 묻은 채소가 싼 건 국가에서 가격을 낮춰주기 때문이야. 국가가 책임지고 그걸 농민들한테 제값 주고 사서 싸게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생활물가를 조절하는 거라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물가를 정부에서 조정을 했어요. 들어봤지? 상평창. 상평창이라는 게 뭐야?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였어. 국가에서 갑자기 쌀값이 뛰거나 농산물 가격이 뛰면 서민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평상시에 이 풍년이 들었을 때 나라에서 사들였다가 그걸 잘 곡식 창고에다 말려. 그랬다가 갑자기 쌀값이 폭등이 되면 나라에서 그걸 파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조정했다고.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런데 씨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생활물가 관리를 안 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농산물 가격, 우리 농민들이 그걸 다 받아봐. 떼부자가 됐을 거야. 그런데 농민들은 아직도 남의 땅 빌려갖고 할아버지들이 농사 짓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농촌에서 산 가격에 10배로 마트에서 팔아먹으면서 중간 유통 마진을 대기업이 다 떼어먹는 거야. 대기업에서 다 떼어먹는 거야. 그래서 농민은 농민대로 죽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죽는데 정부에서는 그럼 이걸 막아야 되잖아. 통제를 해야 되잖아. 뭐라 그래? 규제를 완화하라! 대기업 돈 버는 걸 아무도 막지 마라! 씨발. 조선시대의 왕들도 물가 폭등에 대해서 왕들이 책임을 물었어야 됐어. 젖같은 소리를 누가 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젖같은 소리를 했어? 박근혜가 얘기하는 거지? 박근혜가 지금 규제를 완화하라 이게 지금 젖같은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예.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이번 주에 계속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인데, 쟤네들은 지금 지네들이 이 세월호 문제도 해결 못했지, 메르스 문제도 책임 안 지고 있지. 그러면서 어떤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경제 위기론으로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그래. 근데 이 경제 위기론은 결국 누구 때문이냐고. 경제 위기가 왜 왔어? 누구 때문이야? 정부의 무능 때문이야. 우리는 이제까지요, 시장 경제니까.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잠깐만. 왜 녹화되는 표시가 안 나지? 이것도 문제 있나? 이 녹화를 두 번째 끊었다 하면 안 되는 건가? 잠깐만.
괜찮아. 두 번째 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녹화를 눌렀는데 녹화 옆에 그 시간 표시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 여기까지 녹화가 됐나 한번 볼게요. 지금 자꾸만 이 플레이어가 이상해. 됐다. 자, 다시 녹화 시작. 제가 계속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정치는 별개의 문제인 줄 알잖아요. 그죠? 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취직 문제와 정치는 무관한 줄 알잖아. 많은 국민이 그래왔어요. 그리고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그거는 빨갱이 짓이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거, 그거는 택도 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어. 근데 사실은요, 노동자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아야 그 월급을 받고 그걸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일을 해도 그 돈을 쓸 시간도 없고 쓸 돈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아파트에 가보잖아요. 극서민 아파트에 가보면 길에 사람이 안 다녀. 왜 그러냐? 12시간씩 막 사람이 12시간 일을 하려면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15시간 이상을 쓰잖아. 그죠? 12시간을 만약에 일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사람이 8시간 일을 해도 중간에 오고 가는 시간, 출근 준비 시간 그런 걸 따지면 보통 플러스 3시간이야. 그럼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앞뒤 풀어가지고 15시간을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15시간을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가사를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시간이 총 9시간밖에 남지 않아. 근데 보통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된다며. 왜 서양에서 8시간을 일을 하라고 그러냐면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쉬고 자기 개발하고 8시간은 자라는 뜻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12시간을 일을 하고 15시간 하지? 근데 15시간 일하고 집에 올 수 있어? 15시간을 끝낼 수 있어? 왜? 윗사람이 부르잖아. 집에 못 가게. 소주 한잔 해야지. 집에 못 가게. 그래놓고 먼저 취한 척하고 술값 안 내고 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극도로 쉴 시간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거의 시체처럼 잠만 자다 다음날 출근 시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하루 종일 가서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해야 되지. 돌아와서 쉴 시간도 없지. 그런데다가 쓸 돈도 없지.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가면요, 거리에 사람이 안 다녀요. 쓸 돈도 없으니까 그냥 집안에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동네 시장이 동네 골목 상권들이 망하는 거고, 골목 상권이 망하면 골목 상권의 사장님들이 쓰던 무슨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망하는 거고, 골프웨어집이라든가 비싼 옷집 이런 데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가난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돈을 못 벌면 도미노로 윗단계로 영세 자영업자가 망하고 중견 자영업이 망하고 중소기업이 망하고 그리고 대기업도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이게 지금 왜 이 신자유주의가 나왔냐, FTA가 왜 나왔냐면 이 대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다 한 일이야. 월급을 안 주고 악착같이 아껴가지고 값싼 노동력이 싼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와서 막 판 거야. 근데 여기서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 살 수 있는 노동자들이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 물건 여기 말고 딴 나라에 가야지. 근데 그 나라에는 자기 나라 농민을 자기 나라의 국민들의 산업을 보호해. 그래서 나이키를 갖고 왔더니 우리는 집신을 신을 거다. 그러면서 안 열어줘. 그런 나라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만든 게 FTA야. 프리트레이드. 프리트레이드가 뭐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깨부셔서 강대국의 무역이 마음껏 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리트레이드예요. 프리트레이드를 맺는 이유는 뭐냐? 결국 대기업, 강대국의 대기업의 중심으로 유리한 무역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FTA의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FTA를 하면 소비자라든가 생산자, 우리나라의 생산자가 보호받는다? 개소리라고. 자,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 해갖고 수출 늘었다는
중소기업 봤어요? 한미 FTA 해가지고 그 뭐 이명박이 뭐라 그랬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대되고 그랬잖아. 씨발 다 개뻥이잖아요. FTA 한 다음에 수출이 늘어난 중소기업이 어딨냐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망치부인 이제 요즘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 듣기 전에는 그런 생각 못 해봤다. 손. 망치부인한테 노동자가 잘 살아야 자영업자도 그 건물주도 다 같이 산다라는 걸 이전엔 생각 못 해봤다라는 사람 손.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단점이다? 이것도 틀렸네. 좀 기다려. 너 자유민주주의의 단점 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언론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가 중소기업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맨날 그렇게 알았어.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귀족노조라고 욕하니까 우리도 같이 욕했어.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노조까지 만들어 이런 새끼들 욕을 했어. 근데 사실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건 사실 그럼 공무원들도 연봉이 6, 7천 돼야 돼. 그렇지 않아. 공무원 연금이 6, 7천까지 안 돼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동자 연봉이 6, 7천이었어. 그때 공무원들이 4, 5천 받았다고. 공무원들은 낮은 월급을 수십 년을 받으면서 대신 연금에다 투자했던 거야. 연금 믿고 낮은 임금을 감당했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수십 년 자기네들이 돈 많이 벌 때, 남들이 돈 많이 벌 때 적은 임금으로 일해오고 이제 퇴직 후에 대가를 받으려는데 그걸 안 주겠다는 게 공무원 연금 논쟁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얘네들은 이 기본 월급이 원래 6, 7천 줘야 되는데 이걸 3천, 2, 3천으로 낮춰놓고 공무원이 돈 많이 받는다고 욕을 하는 거야. 이간질이지. 공무원이 돈 많이 받은 게 아니야. 공무원보다 원래 일반 농민들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일반 노동자는. 그거 안 주고 있는 거라고. 이걸 줘야 될 돈을 안 주면서 이 새끼들이 공무원을 무슨 적군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옛날에 철도 노조 문제도 그랬잖아. 철도 파업 문제도 처음엔 다 같이 막 철도값이 오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끼어들었어. 그랬는데 철도 노동자들은 뭐 무슨 혜택을 받네, 뭐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다고 막 떠드니까 어머 저 새끼들이 나보다 부자야 그러면서 그 손을 뗐잖아요. 그래서 저 새끼들이 지금 철도 민영화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진행하고 있어. 자, 철도 민영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의 기차값 KTX 비싸잖아. KTX가 거의 뭐 일반 기차보다 2배 정도로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철도 민영화가 되면 이런 KTX나 이런 비용들이 수십 배로 올라가. 그러니까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기차 요금이 28만 원 이렇게 나온대잖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차 요금을 낸다고. 그게 뭐냐? 철도가 민영화되면 이 민영화를 하러 들어온 놈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투자한 돈은 쥐꼬리만큼 투자해놓고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 이윤을 남기는 목적은 뭐겠어?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서 임금을 줄이고 그러면서 사용 요금을 높여갖고 이윤을 늘리는 거. 그걸 얘네들은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민영화야. 그래서 이 이명박 시대부터 철도를 어떻게 했느냐? 철도 수리공을 줄인 거예요. 철도 수리하는 사람의 숫자를 대폭 줄였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거기에다가 정치 권력이 그 소위 불량 브레이크 이런 거를 막 공급받은 거야. 설마 이걸로 진짜 사고 나겠냐? 뒷돈 받고 불량 브레이크 부품 막 유통시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슈를 덮을 때 그런 사고를 또 이용하는 거잖아. 이게 민영화가 되면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의 인력을 자르는 거야. 자동화하고 인력을 자르고 그러면서 서비스 요금은 높이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게 민영화야.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민영화를 굉장히 좋은 걸로 알았잖아. 경영 효율성. 들어봤지? 경영 효율성. 지금 생방이야. 망치부인 생방송은 매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2시부터 5시가 기본인데
내가 중간에 오이를 다 하면 아플 때가 있어서 한 4일 정도 방송해요. 그러면서 이 민영화가 굉장히 좋은 경영 합리화, 효율적 경영 이러면서 좋은 척 했잖아. 그거 개소리라니까. 대금융자본 민영화가 되면 그 회사 주식 팔아갖고 돈 벌려는 놈들이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서민들에게 이용 요금 올리려고 하는 게 민영화예요. 지금 9호선 봐봐. 완전히 미친듯이 사람들이 정말 그 9호선 열차 살인열차잖아. 지옥철을 지나서 살인철이야. 꼭 죽을 사람 꼭 나올 거야. 너무 사람 많아서. 그게 민영화의 폐단이라니까. 돈은 비싸고 소비자들은 너무 불편한 거. 그게 민영화야. 지하철 9호선이요. 바로 민영화의 폐단이에요. 요금은 비싸면서 이용자들은 전날이 불편한 거. 그게 민영화야. 그러니까 민영화는 좋은 게 아니야. 자, 그리스가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예. 공무원이 늘어났다고 막 부정부패라고 욕을 하고 있잖아. 나는 부정부패도 분명 있다고 봐. 그리스에 부정부패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치권이 뒷돈 받아 처먹고 잠수함을 저기 비싸게 샀는데 물에 안 가라앉는 데잖아. 아, 우리나라 뭐가 생각나? 방산비리가 생각나지? 그리스도 그랬대. 그리스 정치인들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을 비싼 돈을 주고 샀다는 거야. 물에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걸로 그냥 관광산업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좌우지간 그런 놈들이 있어. 그거 잘못한 놈들이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의 복지 지출이 과대해서 나라가 망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가 망한 이유가 과다한 복지 지출 때문에 망했다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사실이냐? 가짜라고. 그리스의 복지 그 수준이 그 유럽에서 최하위권이야. 그리스의 복지 지출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하위라고. 그럼 뭐야? 과도한 복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망했냐? 정치권의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런데 그걸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에 망했다라고 개뻥을 친 거지. 그러면 과도한 복지 지출 얘기는 뭐냐? 그리스에 일자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할 놈들이 일단 선거는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당선되면 공무원 일자리를 이만큼 늘리겠다.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의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려주고 대신 지는 부정부패를 한 거지. 그런 그리스에 나쁜 정치인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늘어난 공무원들을 줄이지를 못하는 거야. 막 파업하고 막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니까. 이걸 갖다가 잦은 파업 때문에, 과도한 복지 지출과 잦은 파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맞아요? 선우가 틀린 거야. 잦은 파업과 그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정치 권력의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거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이 그리스 내부에 먹고 살 방법을 만들지 않은 거.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부패한 권력 새끼들이 세금을 안 걷었어. 그리스가 탈세 왕국이래잖아. 그리스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등신이래요. 특히 부자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래서 망한 거야. 그리스가 망한 이유는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부자들의 탈세.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세금을 안 내는 바람에 월급을 못 준 거고 부도가 난 거야. 근데 이걸 갖다 과도한 복지 지출이라고 개뻥을 친 거지. 참 나쁜 새끼들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한국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런 거야. 부패한 정치 권력, 비양심적 부자. 간디가 이야기한, 내가 옛날에 회사를 춤추게 하는, 수문 인재인가? 그 책에서 보고 읽어준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그 다음에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더만. 간디가 이야기한 7가지 악. 간디가 이야기한 7가지 악이라는 게 있어.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여튼 그 7가지 악을 좀 찾아봐봐. 그 악에 대해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게. 좌우지간 정치 권력의 부정부패, 그 다음에 이 양심 없는 부자들, 즉 양심 없는 그게 악이야. 악한 거야. 예. 그래서
이 부자, 양심 없는 부자들, 그리고 부패한 정치 권력, 이게 그리스가 망한 원인이지. 과도한 복지질투 때문에 망했다라는 건 철저히 언론이 만들어낸 허위사실 유포예요. 자, 복지라는 게 뭐냐. 복지라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그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기본적인 삶의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금이야. 최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다. 들어봤어요? 최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다. 우리는 복지 그러면 학교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복지로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복지가 좋은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그 일자리를 자꾸만 없애려는 게 돈의 흑심이야. 이 돈이, 금융자본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줄여서 임금을 줄여서 자기 이윤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는 망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이런 얘기 했어? 자유민주주의의 폐단이다. 이거 아까 그 사람 있어 없어? 갔어? 도망갔어? 이게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이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왜 그러냐? 이거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쳤어. 무식한 새끼들이 과거에 이 군부정권이, 이 개무식한 새끼들이 시장경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누구야? 지금 누구 때문에 싸움이 났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역대 대통령을 까는 거는 뭐? 어디 갔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역대 대통령을 까는 건 뭐가 어쩌고 어째? 니네들보다 더 배웠고? 너 어디 졸업했는데? 너 졸업증명서 올려. 졸업증명서 올리고 얼마나 배웠는지 얘기해봐봐. 니네들보다 더 배우기는 딱 보니까 고졸도 안 되겠구만. 자, 잘 들어요. 시장경제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거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몰라요? 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같은 말이다, 전혀 다른 말이다. 전혀 다른 말이야.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야. 이 시장경제는 뭐냐? 소위 이제 이 다른 말로 자유시장경제. 정확한 표현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요, 자유가 들어가서 똑같아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 교묘하게 혼동을 해서 이 자유시장경제가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일부러 교육했어. 잘못 일부러 진실을 숨기고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자유시장경제는, 잘 들어요? 예, 잘 들어. 이거 중요한 얘기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망치 부인은 왜 다 아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알아. 근데 이제 이게, 물론 고등학교 졸업해도 고등학교 때 주무신 분들은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주무신 분들은 눈 뜨고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나오고 뭐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망치 부인한테 왜 다 아는 얘기 하냐 그러지 마라.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거 얘기하는 얘기 중이야. 자유시장 경제는 어떤 얘기냐면 시장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소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시장을 맡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팔려는 사람은 적고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더라. 이게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거야. 자유시장경제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러면 우리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운영하셨을까요?
위대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운영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땡.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위대하지 않고 위만 컸죠. 예. 통제경제였어요. 계획경제, 통제경제였어. 쌀값을 통제하고 밀가루를 강요하고 전혀 자유롭지 않은 경제였어. 그래놓고 자유민주주의였다라는 뻥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결국 파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자유의지로 가격이 결정하는 시장을 자유시장 경제라고 그러는데 박정희 시대는 자유시장 경제도 아니었어. 그래놓고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뻥까지 쳤는데 알고 보니까 개 독재자야. 전 세계 20명의 독재자의 한 명으로 들어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개뻥이 아니야.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뜻이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빈부격차를 줄여서 사회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체제.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와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보장하는 체제. 그러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빈부격차를 줄여서 안정적 사회경제 체제를 만들려는 거야. 안정적 사회경제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체제. 그게 자유민주 체제야.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누진세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서민들에겐 조금만 걷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극빈자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누구든지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의료라든가 이런 시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자유민주 체제인 거야. 박정희 시대가 그랬어? 응?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박정희식, 전두환식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간첩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독재할 수밖에 없는 그 특수성을 이해하는 한국적 민주주의. 그거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짝 독재였죠. 북한식 민주주의야. 여러분 그거 알죠?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 어이가 없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대를 이어서 권력을 세습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렇게 얘기해. 그게 무슨 공화국이야?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우리가 볼 땐 진짜 개소리잖아요. 근데 박정희도 자기가 민주주의라 그랬어. 똑같은 거야. 김일성식 민주주의, 박정희 전두환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독재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돼. 정치적 자유, 그리고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는 뭘 얘기한다고요? 빈부격차를 줄여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체제야. 왜? 빈부격차가 커지면 사회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몰락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거 부자들의 주식에 영향을 미쳐. 극빈자의 몰락이 사회가 붕괴되면서 막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이러잖아. 그러면 부자들의 주식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러면 부자들의 주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걔네들은 숫자가고 재산인데 그러면 극빈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복지 개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지금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일단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점은 그럼 뭘까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 그런데 팔려는 놈들이 안 팔아. 물건이 많은데도 안 팔아. 가격을 올리려고. 그래서 가격이 폭등을 해. 그 소비자는 물건을 못 사.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소비자들이 전부 다 폭락을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팔려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안 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제대로 못 사.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1, 2차 세계대전이야. 소위 자유시장 경제,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전문 용어로 자유주의 경제학이라 그래. 자유주의 경제학 시대. 즉 아담 스미스란 사람이 나와서 보이지 않는 손이 팔려는 자와 살려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그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야.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학, 고전 경제학. 그래서 시장의 자유에 맡겨놓은 그 경제학 시대.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1, 2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야.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온 유럽이 쑥대밭이 된 다음에 깨달았어. 아, 이게 그냥 자유의지에 맡겨놓으면 누구에게 유리하다? 강자에게 유리하다. 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유럽이 깨달은 게 뭐냐면 시장의 자유에 맡겨놓으면 강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전쟁을 2번이나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중간에 나온 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나온 게 수정자본주의야. 케인즈라는 사람의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 수정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된다.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복지 수준을 정부에서 책임져줘야 된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복지를 책임지는 그러면서 그럼 그 비용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게 이제 이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였냐면 45년부터 1990년까지 45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어요. 근데 1990년에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수정자본주의를 버리는 거야. 자, 이제 사회주의라는 그 공포의 대상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껏 돈 벌러 가자.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와. 물론 이 신자유주의가 맨 처음에 언제 나오게 되냐면 1970년대 후반에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어. 오일 쇼크라는 게 생기니까 갑자기 기름값이 폭등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장이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이 신자유주의가 나타나서 그 국가가 너무나 등치가 커서 경제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니 차라리 우리 기업들에게 경제 권력을 넘겨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조정을 해서 경제 위기를 대처하겠다. 그럴싸하지?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러면서 이 오일 쇼크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80년대 영국하고 미국에서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이 막 10년 동안 떠벌려. 그러는 과정에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몰락되고 그러면서 90년이 된 거야. 그래서 1990년이 되면서 전 세계가 다 신자유주의로 정리가 되는 거야. 1990년에. 자, 그러면 그들의 주장은 맞는 말이었을까요? 오일 쇼크가 생겼는데 정부가 너무 거대해져서 제대로 이 경제 환난에 대처를 못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맞는 말일까요? 개싸가지였을까요? 개구라였을까요? 개구라였어요. 왜냐? 오일 쇼크가 왜 왔냐? 오일 쇼크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 박정희 까는 놈은 처음 들어보네. 그래, 네가 무식해서 그래. 옛날부터 박정희 많이 깠는데. 박정희 까는 사람 되게 많아. 네가 무식해서 그러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 너 빼놓고. 예. 하던 얘기 또 다시 할게요. 박정희 지금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진정들 하고 내 얘기에 집중을 해. 이 얘기가 더 중요해. 신자유주의 기원, 신자유주의 정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자, 오일 쇼크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일 쇼크는 왜 왔을까요? 예. 오일 쇼크가 왜 왔을까요? 1979년에 오일 쇼크가 터졌는데 그 오일 쇼크의 원인이 뭐냐 하면 이게 미국이 중동의 기름을 다 사가는 거야. 근데 굉장히 싼 값에 사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권에서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싹 수석거린 거지. 야, 미국 쟤네도 기름 많이 나. 근데 지금 너네 기름 굉장히 싼 값에 사가잖아. 팔지 마. 그러면서 이제 수석거린 거야, 소련에서. 중동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의 원유를 똥값에 사가가지고 비싸게 정유한 다음에 비싸게 다시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그러면서 뭐 석유의 연한이 30년 남았다 막 이러면서 그때 개뻥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랍의 산유국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산유국 대표들이 모여서 오페크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석유 산유국 대표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에 생산할 기름의 양과 기름의 가격을 정하겠다. 그게 오페크였어. 그래서 이 오페크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산유량 생산하는 기름 양과 그 다음에 기름의 가격을 정한 거예요. 그건 담합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단결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소련하고 미국의 원유도 엄청 많아. 그런데 전부 다 먼저 중동 원유부터 다 뽑았으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산유국에서 자기네들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원민족주의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미국이 지나치게 중동에서 값싸게 원유를 빼간 그게 원인인 거야. 오일 쇼크의 원인은 석유 산유국들이 담합한 게 아니라 미국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산유국의 석유를 전량 막 쪽쪽 뽑아가니까 자기네 자원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거는 그 나라의 자연적인 주장인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산유국의 담합이다 라고 욕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개구라가 뭐냐 하면, 산유국은 원유만 팔어. 정유회사가 별로 없고, 그 당시에 정유회사는 다 선진국에 있었어. 그러면 기름값은 결국 누가 결정한 거야? 선진국에서 한 거야. 기름값 폭등은요, 선진국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 폭등, 오일 쇼크라는 게 기름값 폭등 사건이거든. 결국은 선진국의 정유회사에서 그 오일 쇼크, 오페크라는 걸 죽여버리기 위해서,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막 욕하기 위해서 이 오페크 때문에 기름값이 폭등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온 세계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경영자들이, 그러면서 이 국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으니 이 국가의 무능함을 버리고 자기네들에게 경제 권력을 넘겨라. 그럼 우리들이 효율적인 경영으로 경제 위기를 관리하겠다. 이러면서 민영화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의 축소를 주장했던 거야. 공기업의 민영화와 복지정책의 축소, 자유무역, 이런 걸 주장하는 놈들이 생긴 거야. 결국은 이건 뭐냐? 이 돈을 가진 금융자본의 개구라였던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냈어? 못했잖아. 1990년대 이후로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은 가난해졌어. 1990년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1990년대 소득 수준이 다 유지가 되고 있어. 아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다운됐죠.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그 세계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대기업의 부만 수직 상승을 했던 거지. 이게 바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자본가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경제적 강자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아싸 삼관왕이다, 아싸 바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자유주의, 그럼 정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즉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면 큰 오산이야. 신자유주의는 누구의 자유냐? 금융자본의 자유야.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놈들, 전 세계에서 공장을 무너뜨리고 공장을 쪼개 팔아서 돈 벌려는 놈들,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서 이윤을 더 늘리려는 놈들, 그들의 자유를 위한 게 신자유주의예요. 그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 국민성이 나쁘다 뭐 이런 잘못된 이야기,
지금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가 없는 건 그 청년들이 4대문 안에 대기업에만 취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개소리죠. 그러면서 청년들,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중소기업은 안 간다고 막 욕을 해요. 그죠? 그런데 중소기업 면접에 가서 보면 명문대생이 아니면 안 뽑아? 중소기업도. 그죠? 예. 중소기업 관리직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방대 나온 애들은 안 뽑아줘.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소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중에 누가 모든 대학생들한테 지금 시골에 공장 가봐, 지방에 공장 가봐라. 노는 기계들이 엄청 많다. 그러니 대학을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2년씩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놓고 지네 조카는 이력서에 연필로 이재호 조카 써가지고 그 대기업을 네 군데나 갔어. 명문대 졸업생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그 대기업은 지네들만 다니겠다. 너네 서민의 자녀들은 오지 마라. 공장에 나가라 이런 거야. 그러면 공장에 나가라? 공장 노동이 나쁜 거냐? 나쁘지 않아. 공장 좋은 거야. 공장이 없으면 안 돼. 농민, 그 다음에 이 2차 산업인 공업 중요합니다. 농업업, 공업 중요해요. 대신 농업업,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연소득 5, 6천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야. 유럽의 농민들 소득은 1억이래잖아요. 그걸 보장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공장 노동을 할 때 대학 교육이 필요하냐고. 필요 없어. 그런데 요즘에 공장 노동자들 대졸자만 뽑는데 공대생. 아니 공장 노동하려고 공대를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원래 공대는 기계 설비를 만들기 위해서 고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대를 가는 거잖아. 공대 나와가지고 공장 노동을 할 건 뭐하러 공대에 가냐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미친 것들이에요. 그런 나라, 대학을 안 가면 공장 노동도 못하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대학 등록금을 존나리 비싸게 받아. 왜? 대기업이 대학도 갖고 있어. 그거 알죠? 지금 대기업 이사장들이 다 대기업의 그 이사장이 아니 명문대 그러니까 대학의 이사장들이 대기업으로 바꾼 거 알지? 대학을 대기업에서 다 사들인 거야.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지분을 가지고 등록금을 올려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취업을 안 시켜주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둥. 씨발 대학교 나와도 사람 구실 못하는 게 태반이야. 대학하고 사람 구실이 무슨 관계냐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야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 사교육. 그런데 그 사교육에 주로 작은 학원들이 이미 다 망했어. 대형 학원 아니면 인강이야. 고등학생 대부분 인강이야. 인강 회사의 대주주가 또 대기업이야. 그죠? 인터넷 강의의 대주주가 또 대기업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 국민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알아? 걔네들은 자기네 1%가 일해서 99%를 먹여 살린대. 씨발 정말 개소리죠. 자, 우리나라의 SK통신하고 삼성전자가 지난 15년 동안 급성장을 했어요. 뭘로? 휴대폰으로. 삼성전자 휴대폰 팔고 SK통신에 국민 70%가 가입해서 둘을 부자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SK통신하고 삼성전자에서 다른 나라에 10만원에 팔던 전화기를 우리나라 국민한테 33만원에 팔았고, 다른 나라는 기본 요금이 없다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전화기를 공짜로 받는다는 이름으로, 실제로 공짜가 아니었잖아. 기본 요금 35,000원짜리를 강제로 들었어야 됐어. 실제로 35,000원만큼 전화를 쓰지도 않는데 무조건 35,000원짜리에 들어서 그 전화기를 샀어야 됐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자체 기술로 무슨 중소기업이 만든 전화기들 전부 다 망했어. 왜? 삼성에서 공짜폰을 뿌려갖고 중소기업은 싹 망하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삼성하고 LG만 살아남았어. 펜텍앤 큐리텔도 망해버렸잖아. 그런 식으로 이 대기업이 그 중소공장들을 죽이고 가격대를 올려서 이 휴대폰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만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공짜로 파는 폰을 우리 국민한테만 수십만원, 100만원 돈에 팔아먹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요,
여러분 삼성전자나 SK는 누가 1등 기업 만들어준 거예요? 온 국민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준 거야. 그들의 주장은 신자유주의는 1%가 99%를 먹여 살린다고 주장해왔지만 그 얘기는 처음부터 개구라였던 거야. 99% 국민의 피를 쪽쪽 빨아서 1%만 부자가 된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우리 국민들이 공짜폰이란 말에 속아가지고 공짜폰이 아닌 전화기를 다른 나라보다 비싼 돈을 주고 15년 동안 밀어줘서 부자가 된 거야. 그래놓고 지 새끼들이 1%가 99% 먹여 살렸다고 개뻥을 치는 거야. 야, 이 쌍놈 새끼들이죠. 정말 씨발놈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해왔어요? 언론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우리한테. 언론이 그렇게 가르쳤어. 신자유주의는 굉장히 이상적인, 아주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체제인 것처럼 가르쳤고, 그리고 무슨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다. 굉장히 막 부정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냐.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래서 망치 부인이, 많은 사람이 아줌마는 정치할 건가요? 아니, 아줌마는 정치할 사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러고 있어요? 나는 내가 그 사교육 시장에서 10몇 년 동안 애들에게 사회탐구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만 알아도, 정말 사회교과서, 정치, 경제교과서, 정치, 경제, 국민윤리에 나온 내용만 알아도 우리 국민들이 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당하고 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모를까? 그리고 보니까 언론이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 와서 20년 된 티셔츠, 민소매 티를 입고 머리는 아저씨처럼 깎고 산타클로스의 몸매가 될 정도로 날마다 목이 쉴 때까지 떠들면서 우리 고등학교 사회 수업 내용만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4천만, 5천만이 다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그게 망치 부인이 방송하는 이유예요. 국회의원 하라는 유혹이 없었냐? 있었어요. 나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나는 여기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때때로 잡혀가기도 하고 온갖 막말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이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오늘 망치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오늘 방송한 의미가 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망치 부인 방송 처음 들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것을 하나라도 알게 됐다. 손. 오늘 망치 부인 방송 처음 들었는데 오늘 망치 부인 방송을 들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됐다. 손.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돼요? 예. 이 망치 부인 방송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어요? 망치 부인이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망치 부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있어 보자. 왜 나의 방송이 저기에 안 뜨지? 리스트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내 방송이요.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에 뜨고 있어요? 안 뜨고 있어요? 나 안 보이는데?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에 내 방송이 지금 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왜 이러지? 내가 어저께 이 1000명방하고 방송 리스트 상단하고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1000명방만 적용이 되고 리스트 상단은 적용이 안 됐구나. 에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그 망치 부인 방송이
리스트에 안 떴어. 그래요. 자, 그러면 리스트에 떴다고요? 아니야. 그 저기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 리스트에 안 떴어. 그쵸.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겨찾기로 보고 들어왔겠지. 즐겨찾기로 보고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에 리스트에 없었어. 그 이유가 내가 어저께 스티커를 2가지 1000명 방하고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으로 올렸는데 1000명 방만 적용이 되고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은 안 됐어. 지금 떴어. 지금 지금 내가 저기 다시 신청해갖고 지금 떴어요. 보통은 즐겨찾기로 오죠. 예. 적용이 안 돼 있었어. 방금 내가 적용을 했어. 방금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에. 자, 오늘 전자발찌죠? 팔찌가 아니라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모 연예인 때문에 지금 막 떠들고 다니는, 예, 막 떠들고 다니는 그 어린 벗들이 있죠. 그 얘기 간단하게 해줄게요. 지금 몇 년 살고 나온 거지? 지금 미성년자 성폭행을 하고 지금 몇 년 살고 나온 거죠? 2년?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거야. 뭐냐 하면요. 이 우리나라의 성폭력 그 처벌법이 너무 미약해. 너무 미약해. 저기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그 만 16세 미만의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하고 성관계를 하면 최소 25년이야. 합의하에 해도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하고 성관계를 하면 최소한 25년형에 처해져. 아니야. 성관계를 했을 때 한 20년형, 18년에서 20년형에 처해지고 강간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최소 25년이야. 그거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폭행을 했을 때 25년 이상이고, 그리고 16세 미만의 청소년하고 성관계를 해도 합의하에 했어도 그 여자아이나 남자아이가 막 해달라고 해서 했어도 성인이 처벌을 받아. 그게 최소 16년인 걸로 알아. 최소 16년이야. 청소년하고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하면 합의하에 했어도 16년 처벌받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이냐? 강간을 해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 여성을 성폭행을 해도 25년이야. 그래서 아주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해. 왜 그럴까요? 아니, 미성년자를 성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2년 살고 나와?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 독재 정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만약에 노동운동을 하던 여자가 잡혀 들어가면 강간을 했어. 경찰이나 군인이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막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혀 들어가면 윤간을 했어. 집단 성폭행. 그게 성고문이었어. 성고문을 우리나라에선 했던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어디에, 이게 옛날에 유태인 수용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르헨티나의 독재 정권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들은 가령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독재 정부에 남자가 반대했다. 그럼 그 여자를 데려다 공개적으로 강간을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 가족이 고통받는다는 걸 보여준 거야. 이게 전 세계 독재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무솔리니 같은 놈은 대놓고 여자 언론인을 강간해버렸다니까? 그랬던 그 놈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멀쩡히 살아있잖아. 그 시절에 그 정부를 도와줬던 놈들이 우리나라는 처벌받지 않았어. 군사독재 시절에 성고문을 하고, 그리고 그런 윤간하고 이런 짓을 했던 놈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놈들이 지금도 정부 주요 인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한 거야.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 중에 신고하는 게 10%.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신고한 10% 중에 실제로 유죄를 받아내는 게 1%가 안 돼. 그러니까 99%의 성폭력 피해자들은요,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우리는 연예인 한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그걸 장난거리로 만들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15년 이상의 중형을 때려야 되고, 만약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종신형에 처해야 되고, 그렇게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 13세 이상의 청소년하고 성관계를 했어도 합의하에 한 건 처벌 안 받아요. 아직도. 이게 문제야. 그게 왜 문제냐? 합의해서 한 건데 왜 처벌해야 되냐? 실제로 강간한 놈들이 가족을 협박해갖고 합의했다고 조서를 쓰게 해. 이게 왜 합의하에 성관계는 용서한다는 조항이 왜 나쁜 거냐 하면, 실제로 강간을 했는데 그 가족한테, 미성년자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법적인 권한이 있잖아. 아빠 엄마한테 대신 합의서를 쓰게 하는 거야. 실제로는 둘이 합의한 거다. 돈 몇 푼 쥐어주고 합의했다라고 강요를 한단 말이야. 아니면 네 딸 평생 인생 망쳐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그래서 합의를 하면 얘네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성폭행 범죄자들이 1심에서 유죄 받았다가 3심에서 무죄 받고 나오는 게 그런 거야. 중간에 부모하고 합의해서 합의하에 한 거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다라고 합의서 써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못하도록,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합의하에 한 성관계일지라도 16세 미만의 성소년이라고 한 거는 무조건 처벌하는 거야. 아휴, 여기서 꼴린다 그러고 있어. 꼴려봤자 1cm잖아. 너 꼴려봤자 1cm고 너 저기 아주 그냥 최대한 풀로 준비된 게 2mm지? 아휴, 꼴리긴 뭘 꼴려 임마. 벨이 꼴려? 아이, 자, 꼭 보면 말이에요. 그 뭐 이런데 와가지고 뭐 성적인 어쩌고 저쩌고 한번 뭐 해드릴까요? 2mm를 어디다 들이대. 아휴, 자존심. 꼭 실전에 안 되는 애들이 주둥이나 손가락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자, 이거는요, 여러분도 딸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여동생이나 요즘에는요, 뭐 어떤 문제 있는지 알아요? 노인 성폭력 피해자 많은 거 알죠? 노인들도 성폭력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대. 노인들이 성폭력 당했다 그러면 경찰들이 그런데 좋았겠다고. 경찰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댓글 쓰는 사람들이 좋았겠네 그런다는 거야. 노인들이 여성 노인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의 댓글로 좋았겠구만 이렇게 쓴다는 거야. 미친 거죠. 여러분의 어머님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장난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 장난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이야. 자, 그러면 이게 여자만 성폭력의 피해자일까요? 응? 여자만 성폭력의 피해자일까요? 아니요. 남자들도 성폭력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 군대 내 성폭력 유명하죠? 감옥 내 성폭력 유명해요. 남자들이 감옥이나 군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감옥이나 군대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하던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자가 남자한테 성폭력을 당한 게 성폭력 범죄로 인정이 안 됐어. 그래, 가서 신고해. 가서 신고해. 예. 이게 남자가 남자를 성폭력을 하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법으로 인정이 안 됐어. 왜냐하면 이성 간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그럴 때 이걸 처벌하는 거지.
동성 간의 강제 성관계는 처벌이 안 됐어요. 지금 어떤지? 예. 지금 남경필 아들이 군대에서 강제로 성폭력을 했는데 집행유예인가로 나왔죠. 그죠? 남경필 아들이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했고, 그 피해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집행유예가 되고 넘어갔잖아. 실형 살았어요? 실형 처벌 안 받은 걸로 알아. 이게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특히 여자들이 왜 그 성폭행을 당한다면 신고를 안 하냐 하면, 경찰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어디를 어떻게 만졌냐?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자 경찰이 어디를 어떻게 만졌냐? 근데 만질 때 진짜 싫었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 피해자는 남자 경찰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어떤 규정이 생겼느냐 하면, 성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여자 형사가 수사하게끔, 조사를 하게끔 원칙을 세웠어. 그런데 그게 지금도 지켜지는 경찰서가 많지 않대요. 지금도 반드시 여자 경찰이 그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데가 더 많대. 여자 경찰관이 그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여자 경찰의 숫자가 모자라다고. 그래서 여자 경찰 전부 다 주차 이런 거 시키러 막 나가잖아. 동네 순찰 돌아오라고 막 그렇게 하지. 실제로 여자 경찰이 성폭력 특별 반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모든 경찰서에 여경으로 완비된, 여자 경찰들로 구성이 된 성폭력 특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춘 경찰서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아요. 여경들을 주축으로 한 성폭력 특별반이 만들어져 있는 경찰서가 내가 알고 있는 하에는 없는 걸로 알아. 가령 이제 여성 청소년과가 있어. 예. 망치 부인 고추 거요? 네 거보단 클 거야. 고추가 나는 없거든? 내가 볼 때 너 거보단 클 거야. 예. 자, 무슨 얘기냐? 여성 청소년과라는 게 있어요. 여성 청소년과는 여경이 있어. 그런데 그 여성 청소년과는 뭉뚱그려서 일을 하는 거야. 뭉뚱그려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무슨 여성 청소년과에서 그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모든 경찰서에 있는 건 아니야. 예. 모든 경찰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도 미개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심해요. 도시는 그래도 경찰 인력도 많고,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지방 경찰서. 요즘은 어때요? 내가 몇 년 전까지, 지금부터 한 3, 4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지방에는 그런 여성 청소년과의 여성 경찰들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초기 진술을 듣고 신체를 검사하는 그런 그 여성 전담반이 없는 경찰서가 다수라고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없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성폭력 특별법에,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거, 그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사실은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처벌 강화는 기본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성의식을 고쳐야 돼요. 여름에 여자가 노출을 하면 성폭력 해도 된다. 이게 독재자들이 만든 이론이야.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네가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잘못된 성의식이 성폭력 피해자를 죽이는 거야. 네가 새끼를 흘리고 다닌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신고하면 저 꽃뱀년 이렇게 얘기해. 그 부모들이 와갖고 그 피해자한테 막 욕을 한다니까. 지 자식이 좆대가 잘못 굴린 걸 그 여자한테 욕을 하는 거야. 사회 분위기가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그 보호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 잘못된 성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야동이란 거, 우리나라는 야동을 보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야동 보는 게 뭐가 문제냐, 야동을 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내가 볼 때 소위 그 야동, 특히 성폭행을 주제로 한 야동 혹은 그런 야한 만화, 그런 거는요 공유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만들어도 안 되고 그걸 공유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지 몰라도 그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 무수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어. 그 무수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런 강간을 소재로 한 만화나 이 영화 이런 걸 보면서 2차 3차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초등학생을 강간하는 만화가 네이버에 떠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요즘도 무슨 강간하는 만화를 막 그려갖고 돌리고 있어. 지금 성인 만화라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거기도 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집착을 할까요? 이게 심한 나라가 두 나라야. 전 세계에서. 어디하고 어디? 일본하고 우리나라. 야동에 대해서 집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잘못된 뭐라 그러나 성교육으로 인해서 남자나 이게 남자애들이 실제로 실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한테 자유롭게 애정 표현을 하고 어려서부터 그 남녀 간의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한다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그런 자연스러운 이성의 만남을 용인하지 않잖아. 어려서 존나리 공부만 해라. 근데 몰래 사귀긴 사귀어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문화 자체가 인정을 못 해주기 때문에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자라. 그래도 실전한 애들이 있지. 물론 반에서 몇 %. 나머지 애들은 그 실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이 야동이나 이런 걸로 푸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야한 비디오 있잖아. 야한 비디오를 보는, 그리고 그런 야한 아동 성폭력 비디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정상적 성관계를 잘 못하는 인간들이야. 한마디로 남자고 실 못하는 새끼들이 아동 성폭력에 대한 만화나 영화들을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야. 정상적인 성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새끼들이 그래서 아동 성폭력 그 만화나 그 영화나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남자는 강해야 돼. 남자는 강해야 돼. 울지 마 새끼야. 아니 슬프면 울어야지. 그럼 남자애가 약할 수도 있지. 근데 남자는 무조건 강해야 된다고 압력을 받고 자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강하지 않아. 강하지 않은 아이가 강한 모습을 강요당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결국 여성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눈 괭해갖고 다크서클 잡힌 대로 그 모니터 속에 박혀 있는 거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는 잘못된 성교육에서 나오고, 이 잘못된 성교육은 잘못된 성문화에서 나오고, 잘못된 성문화는 잘못된 인성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소중하다. 남자나 여자나 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남자는 감정 표현하지 마라. 왜 그러냐고.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라. 씨발 애기들 태어났고 날마다 울어. 무슨 태어나서 3번만 울으라고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나라를 잃었을 때 연병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감정 표현을 못하게 하고 로봇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아니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로봇이야? 인간인데? 인간은 성별이 어떻든지 간에, 또 여자는 이분 논리가 무논리래. 그래 좀 어렵지? 그래 미안해. 너희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들어올 때 내가 참 그 IQ 검사를 하질 못해서 미안하다. 얘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여자는 무조건 너무나 강하면 안 된다. 너무나 여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된다. 남자는 무조건 강해야 된다.
그게 문제예요. 남자도 정말 섬세한 남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여자도 강인한 여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그런 잘못된 인성 그 의식이 우리 사회에 잘못된 범죄로 나오고,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러는 거야. 야,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부모들이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여자가 벗고 다니는 걸 어떡하겠어. 아니라고. 벗은 여자라고 함부로 성폭력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사회가 여기서 잘못됐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야. 이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 물론 그 소위 그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진짜 꽃뱀이라는. 근데 그 꽃뱀은 절대 여자가 혼자서 하지 않아. 뒷배경에 있는 놈들이 여자를 시켜서 미인계라는 이름으로 남자들을 곤혹에 빠뜨리게 할 수 있지만, 뒷배경이 없는 여자라면 그건 꽃뱀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그 성폭력 피해자야. 어떤 일이든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남자들도 성폭력 피해를 받아요. 누구한테? 여자 상사들한테. 요즘은 취직이 어렵잖아. 예쁘장한 남자들한테 여자 상사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직장을 잘릴 수 없으니까 그 수치심을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취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러 그 남자 어린 부하 직원 앞에서 성적인 농담들 하는 거, 그건 여자건 남자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여자 상사가 이쁘장한 젊은 남자 후배가 들어왔다고 막 그렇게 야한 농담을 던지면서 힘들면 나갔다 와. 야한 농담을 들으면 발기할 수 있다고. 나갔다 와. 이렇게 얘기한 여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직원은 거기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그거 고소해야 돼요. 근데 고소하면 그 여자가 잘리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잘리겠죠. 그래서 고소를 못 하는 거야. 이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내가 오늘 우리 조카딸 공연을 가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야, 이 노래로 하자.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고영욱의 전자발찌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데요. 고영욱의 전자발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그래서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난 그거 아니라고 봐. 이미 전자발찌를 무력화시킨 많은 사례가 있어. 이 전자발찌로 혹은 화학적 거세. 나는 화학적 거세 반대해. 나는 화학적 거세,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화학적 거세 반대해요. 물리적 거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약물을 주입한다고 해서 성폭력 범죄를 안 한다. 나는 물리적 거세를 해야 된다고 보지. 그 화학적 거세 반대해요.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잘라버린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정말 성폭력 범죄자들은 종신형에 처해야 돼. 사회로 돌아가면 안 돼. 무엇보다 2009년에 온 나라를 2010년이야 9년이야?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어린 아이의 성폭력 범죄, 그놈이 좀 있으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제 5년 뒤면 나오겠네. 심각한 문제예요. 자, 오늘 방송 볼만하셨나요? 네, 그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슨 조두순이 사형이야. 내가 내일은 그 조두순 얘기해줄게. 내일 안 하구나. 다음 주에는 내가 조두순 이야기를 리얼하게 해줄게요. 그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 그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티를 낼까봐 못 본 척 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062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후원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화 떠서 그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우리 도와주신 시청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분들은 저한테 월급을 받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저한테 보상받고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 참사장님이나 여비고님이나 풍행공님이나 저한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 인사를 꼭 그 여비고님이나 풍행공님이나 참사장님의 그 게시물에 꼭 감사의 말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방송은요 그냥 2시에 할게요. 예, 다음 방송은 7월 13일 낮 2시. 예, 다음 주 7월 13일 낮 2시에 방송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그냥 2시에 할게요. 2시에 하다가 내가 월요일에 방송 못할 때는 아예 안 하는 걸로. 11시 말고 2시. 월요일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